왠지 미국에서 엘리트 학벌을 지닌 연애 따윈 뒷전이고 공부가 너무 좋아. 공부만 열심히 한 나머지 마법까지 시전할 것 같은 이 남자의 이름은 팻 도시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쓴 책 성공투자 5원칙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식 투자에서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기본 이론을 이 책에 담아내면서도 그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무기와 같은 계산법을 책에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 책은 주식과 관련된 지식이 통째로 담겨있는 강력한 한방의 마법과 같은 책입니다. 어떠한 위대한 투자서도 읽다 보면 필자의 경험담도 들어가고 느낌점도 들어가다 보니 중요하고 덜 중요한 부분, 집중해야 할 부분과 쉬어갈 부분이 어느 정도는 나뉘어집니다. 하지만 이 책은 도대체가 모든 내용이 중요하고 문장 하나하나를 집중해서 봐야 했기에 저는 책의 모든 내용에 밑줄을 긋고야만은 사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곳에 표시하는 별표는 결국 표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별표를 쳤다간 책 내용을 모두 별표로 뒤덮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단언컨대 이 책만큼 완벽하게 필수 개념을 모아놓은 책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해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책은 완전히 씹어 드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완벽해 보이는 이 책도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단점이란 모든 내용이 중요해서 이 내용을 그냥 쭉 읽어만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은 과부하가 걸릴 것이고 영상을 시청하기 힘들어 하실 것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는 내내 고민했던 것이 어떻게 하면 쉽게 말씀드리냐였는데 정리에 정리를 거듭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나름 만들어 보았습니다. 부족할 수 있겠지만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보시고 책을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책 서문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이제까지 워렌 버핏의 철학을 말해주는 서적은 무수히 많았다. 그러한 책들을 읽어본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이다.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어떻게 하라는 것에 대해선 구체적이지도 않고 너무나도 피상적이며 막연하다. 2. 이 책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구체적 방법론을 알려주고 있으며 지극히 실무적인 관점에서 쓰였다. 그리고 이 책의 자랑거리라고 한다면 주식 투자에 있어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두 가지 면에서 꼼꼼히 짚어주었다는 것이다. 하나는 투자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투자 손실을 회피하는 방법이다. 이 책을 끝까지 읽고 충분히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이라면 주식시장에 뛰어들 때 다른 투자자들보다 한 발 앞서 출발하는 것이라 말하고 싶다. 3. 펀드보단 주식 투자. 내가 모닝스타의 창립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개인 자산의 대부분을 펀드에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난 실제로 펀드에는 거의 투자하지 않는다. 나는 재산의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펀드를 사랑하긴 하지만 주식에 대한 열정이 훨씬 깊다. 이 과정은 매우 재밌는데 기업 분석을 즐긴다면 당신이 직접 주식에 투자해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분명 주식 투자에 재미를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 책은 성공의 길을 제시한다. 성공한 투자자의 공통점은 확고하고 독립적인 사고 능력을 갖췄으며 전문가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원칙들을 익혀서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형성하기를 원한다. 5. 성공 투자는 간단하다. 하지만 쉽지는 않다. 주식시장에서는 무진장 좋아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전혀 좋은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 따라서 주식을 선택하는 데는 많은 노력과 훈련과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고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기업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는 흥미진진할 것이고 그에 따른 수익은 상당할 것이다. 6. 버핏은 항상 똑같은 소리만 되풀이해. 몇 년 전 내가 버크셔의 주주총회에 참석했을 때 한 참석자가 다음번 버크셔 회의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투덜댔다.
버핏은 항상 똑같은 소리만 되풀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가 똑같은 소리라고 투덜댔던 버핏의 요점은 투자 철학을 가지고 이를 지키라는 것이었다. 이 중요한 요점을 모르고 투덜댔던 그 참석자는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 버핏의 성공 투자 원칙을 5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철저히 준비해라. 경제적 해자를 찾아라. 안전 마진을 마련해라. 오랫동안 보유해라. 팔아야 할 때를 알아라. 원칙 1. 철저히 준비한다. 쉽게 들리는 말이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는 자신이 매수하는 주식을 철저히 조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회사의 안과 밖을 두루 알지 못한다면 주식을 사지 말아야 한다. 투자란 우리 자신의 돈을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는 것인데 자신이 무엇을 사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회사를 알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어야 하며 기업의 언어인 회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대박인 성장주가 다른 사람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제4장부터 제7장까지는 회계에 관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항과 회계 분석 과정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수준으로 요약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자, 여러분들, 요게 진짜 대박이거든요. 저는 책의 4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영상 16번 포인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16번 포인트 꼭 보시고 책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꼭 종목 조사표를 만들어 보시고요. 그 조사하는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조사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과 시간을 지켜줄 것입니다. 원칙 2. 경제적 해자를 찾는다. 나쁜 회사와 좋은 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대체로 그것은 회사가 구축한 경제적 해자의 크기를 말한다. 경제적 해자는 경쟁자가 자사의 이익을 공격하지 못하게 막아준다. 이익이 가장 높은 회사 주변에는 경쟁사들이 득실된다. 대다수 회사들의 이익이 시간이 지날수록 평균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가장 높은 이익을 거두는 회사는 경쟁사들과 경쟁하면서 갈수록 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경제적 해자는 비교적 적은 수의 기업들이 오랫동안 평균 이상의 이익을 거두게 해준다. 그리고 이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훌륭한 장기 투자가 된다. 경제적 해자를 발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투자 과정이므로 제3장 전체에서 이를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것도 대박입니다. 만약 이 책도 경제적 해자의 중요성만 강조했다면 여느 책과 다를 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자는 몇 가지 스킬로 이 경제적 해자를 쉽게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런 꿀팁이 이 책의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15번 포인트에 정리를 해뒀으니까요.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원칙 3. 안전마진을 마련한다. 위대한 기업을 찾았다면 투자 과정의 절반을 마친 셈이다. 나머지 반은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이다. 즉, 가격평가이다. 저는 위대한 기업 발굴과 가격평가를 나눠서 설명해주는 이런 센스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역시 책도 위대한 기업을 찾는 과정 반, 그리고 기업의 가격평가, 적정주가 계산이라고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까요? 그런 부분으로 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구성이 너무 좋았습니다. 무작정 시장이 부르는 가격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 높은 가격을 지불할수록 낮은 투자 수익에 실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투자자의 목표는 실제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구입하는 것이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마진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주식 가치평가에 익숙해지는 한 가지 간단한 방법은 그 회사의 과거 10년 이상 동안의 주가수익 비율, PER을 관찰하는 것이다. 현재 주식의 주가수익 비율이 30이고 지난 10년 동안의 PER이 15에서 33 사이였다면 과거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현재의 주가는 상당히 높은 셈이다. 자, 보시면 10년 동안 PER이 15에서 3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현재 주가수익 비율이 30이라고 하면 15에서 33 중에서는 꽤 높은 수준에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수준보다는 현재의 주가가 높겠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기업의 가치가 과거보다 훨씬 높게 평가되어 있다면
투자하지 않고 관망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아무리 위대한 기업이라도 PER 51대의 가격에는 지불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도 PER 50을 명확한 기준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였죠. 투자 대가들은 PER 50 정도만 되면 이 기업은 아무리 훌륭해도 지금 가격 수준은 좀 높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원칙 4. 오랫동안 보유한다. 주식을 사는 것은 중요한 구매 활동이며 그에 마땅한 대접을 해줘야 함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자, 여러분들 저는 정말 이게 맞는 말 같습니다. 주식 투자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투자하면서 냉장고 살 때, 컴퓨터 살 때보다 조사를 덜 해요.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자의 말을 계속 들어보시겠습니다. 자동차나 냉장고, DVD, 플레이어를 1년에 50번씩 사고 파는 사람은 없다. 자동차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투자하는 주식을 매번 사고 파는 것은 어쩌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투자는 장기적인 노력이 되어야 한다. 단타 매매는 패자의 게임을 의미한다. 하나둘씩 추가되는 비용은 훌륭한 투자 성과를 가로막는 어마어마한 장애이다. 원칙 5. 팔아야 할 때를 안다. 이론적으로는 주식을 영원히 보유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몇십 년 동안 쭉 주식을 투자할 만큼 가치 있는 회사는 거의 없다. 게다가 이런 회사들만을 골라서 살 수 있을 만큼 현명한 투자자도 거의 없다. 주식을 팔아야 할 적정한 시기를 아는 것은 사야 할 시기를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훌륭한 주식은 너무 빨리 파는 반면 손해볼 주식은 너무 오래 끌어안고 있는 편이다. 언제 주식을 팔아야 할지를 논하기 전에 언제 팔지 말아야 할지부터 논하고 넘어가자. 12. 주식을 팔지 말아야 할 때. 첫 번째, 주가가 떨어졌을 때. 주가 변동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유익한 정보도 되지 못한다. 가장 큰 이유는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완전히 비논리적인 이유로 수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가가 떨어졌다는 것은 절대 매도 이유가 될 수 없다. 두 번째, 주가가 치솟을 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식이 현재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과거와 단기 주가를 보여주는 그래프들을 무시할 수 있다면 우리 대부분은 더 훌륭한 투자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주가가 치솟는 것 역시 절대 매도의 이유가 될 수 없다. 13. 그렇다면 언제 주식을 팔아야 하는가? 자, 여러분들, 제가 댓글로 상당히 많이 보는 고민이었는데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죠? 자, 저자는 주식 매도를 생각할 때마다 요 5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하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결정에 실수가 있었는가? 실수가 무엇이든 주식을 산 근거가 더 이상 타당하지 못하다면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을 가치가 거의 없다. 처음의 분석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손실을 줄이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두 번째, 회사의 펀더멘털이 악화되었는가? 펀더멘털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펀더멘털이란 기업의 미래 역량을 말하는 것이다. 회사가 여러 해 파죽지세로 성장하다가 슬슬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했다면 회사의 미래 전망을 재평가하고 상황이 과거보다 상당히 악화되었다면 주식을 팔자. 세 번째, 주가가 내재 가치를 훨씬 웃돌고 있는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가끔 시장은 분위기에 취해 우리 주식의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값을 쳐주기도 한다. 다른 투자자들의 호의를 이용해서 안 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시장이 우리가 예상하는 실제 가치보다 얼마나 더 많은 돈을 지불할 것인가? 그리고 나중에 이 예상 가치가 오를 소지가 얼마나 많은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자. 주가가 터무니없이 올랐다면 아무리 위대한 회사라도 파는 것이 좋다. 네 번째, 다른 데서 더 나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가? 투자자의 최우선 목표는 언제나 위험 대비 수익률이 가장 높은 자산에 돈을 배분하는 것이다. 손해를 볼지라도 다소 저평가된 자산을 팔아서 가능성이 더 높은 주식을 구입할 돈을 마련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행동이 아니다. 자, 하워드 막스는 투자란 상대적 선택 훈련이라는 말을 30년간 명심하고 있다고 했죠.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한 종목에 돈을 너무 많이 집어넣었는가? 탐욕 때문에 훌륭한 포트폴리오 관리를 그르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 비중이 10%에서 15%를 넘기는 주식이 있다면
그 회사의 전망이 얼마나 밝은지에 상관없이 가지치기를 고심해 봐야 한다. 저자는 이 비율은 대략적인 기준선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런 기준조차 없는 투자자들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걸 차용해서 한번 내 투자에 적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했는데 지금 한 종목에 10만 원이나 15만 원이 투자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 회사가 얼마나 유망한지에 관계없이 조금 이 투자 비중을 줄이는 것을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종목에 크게 투자했다가 나중에 더 좋은 종목이 발굴되었을 때 요 기존에 투자했던 종목에서 돈을 빼지 못해가지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실력이 점점 늘어날수록 개별 종목에 요 비중보다 조금 더 확신이 든다면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도 있겠죠. 14. 피해야 할 7가지 실수. 실수를 가장 적게 한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투자도 이와 흡사하다. 투자에서의 가장 흔한 실수를 피하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신바람나는 수익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회사를 분석하기 전에 많은 투자자들이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하게 저지르는 7가지 실수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런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투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다. 첫 번째 실수, 홈런을 노린다. 자, 저자는 대박을 노리지 말고 잃지 않는 것에 더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믿는다. 자, 여러분들 영원한 것은 절대 없죠? 이번에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실수, 제품과 사랑에 빠진다. 자, 여러분들 제품은 회사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제품보다는 회사, 기업의 사랑이 빠지는 게 좀 더 낫겠죠? 네 번째, 시장이 침체일 때 공포에 빠진다. 자, 여러분들 침체일 때가 오히려 기회입니다. 그때 용기를 내야 되겠죠? 다섯 번째 실수, 시장 타이밍을 찾으려 한다. 자, 여러분들 매도 매수 시기를 잴 게 아니라 가격 평가가 중요한 거죠. 가격 평가, 적정 주가보다 현재 주가가 상당히 싸면 그때가 매수 시점인 것이지 따로 매도 매수 타이밍, 시장의 타이밍은 없다라는 거죠. 여섯 번째 실수, 가치 평가를 무시한다. 자, 여러분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죠? 위대한 기업에 너무 많은 가격을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실수, 순이익에 너무 의존한다. 순이익은 얼마든지 주작, 조작, 속임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이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고요. 순이익이 어떻게 조작되는지는 뒤쪽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5. 경제적 해자. 자, 여기서부터는 책의 내용을 제가 설명식으로 요약하고 정리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제적 해자가 왜 중요한지는 앞에서 설명이 충분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도대체 이 경제적 해자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인데 이 책은 그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제적 해자는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ROE, ROA, ROIC가 오랫동안 높게 유지됐다면 경제적 해자가 있다고 1차적으로 판단하고 매수 후보군에 포함시키자. 자, 요건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누군가가 종목을 추천했어요. 자, 그러면 다음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서요? 네이버 금융에 다 나옵니다. 자, ROE의 평균이 15가 넘냐? ROA의 평균이 7%를 넘냐? ROIC의 평균이 7에서 15%를 넘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이게 조사의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평균 계산 기간은 최소 5년, 가능하다면 10년인데요. 최소 기간은 네이버 금융에 나와 있고요. 이 10년 데이터는 펀트킹과 같은 유료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확인이 쉽겠죠. 자, 확인하는 거 정말 쉽습니다. 네이버 금융으로 들어오셔가지고요. 자, 뭐 할까요? 카카오로 해볼게요. 자, 카카오가 너무 좋다고 추천을 했습니다. 자, 그럼 확인을 해보는 거죠. 종목 분석으로 들어와서 투자 지표로 갑니다. 투자 지표로 가서 수익성 부분으로 들어가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ROE, ROA, ROIC가 나오죠. 자, 5년, 이게 5년치입니다. 16년부터 20년까지 5년치가 나오는데 자, 이거를 쭉 확인을 해보세요. 대충 봐도
ROE의 평균은 15는커녕 5도 안 될 것 같습니다. ROE 역시 마찬가지, ROIC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에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ROE를 가지고 평가한다면 카카오는 기준 미달인 기업이 됩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의 경쟁사 네이버를 볼까요? 자, 네이버 검색해 주시고 종목 분석에 투자 지표로 가서 수익성으로 가서 자, 여기 보시면 ROEC가 나오죠? 자, 보십시다. 자, 계산기를 두들겨 줍시다. 자, ROE입니다. ROE 18.5 더하기 10.97 더하기 10.56 더하기 15.21 더하기 106.72? 자, 얼른 더해봅시다. 그래서 나누기 5를 하면 ROE가 평균이 32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팁을 드리자면 지금 보면 ROE가 18에서 15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106이 나와요. 106은 뒤에서 지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갑자기 튀는 값들은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 4개로 평균을 때려보는 겁니다. 10.56 더하기 10 여기까지 15.21까지 6.21까지 더해주시고 나누기 4를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4년 평균 ROE가 14.31이 나오죠. 기준치와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옵니다. 물론 15%를 넘지는 못했지만요. 자, ROE. 자, 역시 2021년도 지금 데이터가 상당히 조금 이상하죠? 자, 그러면 4개 가지고 평균을 내보는 겁니다. 자, ROE는 7.02 더하기 3.58. 자, 계산기 두들겨 보는 거예요. 집에 와서.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자, ROA의 평균은 6.765가 나왔습니다. 자, 7%와 거의 근접하죠?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자, ROIC인데요. 상당히 높죠? 요거 빼더라도 상당히 높습니다. 판단을 하면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낫다는 결론을 여러분들 스스로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추천을 받으면 네이버 금융 와서 좀 계산기 두들겨 보고 계산을 하고 투자 판단을 하시는 게 훨씬 여러분들 수익성 높이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여러분들 절대 마이너스 50%, 60% 손실 그렇게 쉽게 보지 않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제가 경제적 해자는 3개를 알려드린다고 했죠? 첫 번째 알려드린 겁니다. 자, 두 번째, 잉여 현금 흐름을 매출액으로 나누었을 때 5%가 넘으면 매수 후보군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도 암기해주세요. 자, 전문가, 친구, 유튜버가 종목을 추천해주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네이버 금융에 다 나와요. 잉여 현금 흐름하고 매출액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 네이버 볼게요. 네이버에 가서 종목 분석, 가서 기업 현황으로 갑니다. 기업 현황에서 쭉 내려다 보면 파이낸셜 서머리라고 나오는데 이걸 연간으로 맞추시면 여기에 매출액이 나오죠. 여기 매출액이 나오고 잉여 현금 흐름은 어디에 나오느냐? 자, 여기 보시면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 FCF 요게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자, 그럼 또 계산기를 두들겨 볼까요? 잉여 현금 흐름을 매출액으로 나눠서 100을 곱하는 겁니다. 자, 잉여 현금 흐름이 6260이죠? 이걸 나누는 겁니다. 매출액으로 나눕니다. 매출액 68176으로 나눕니다.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9.18%가 나오죠? 자, 보시면 자, 5%가 넘어가면 좋은 건데 네이버는 9.18%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들 네이버가 좋은 기업이라는 게 판단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는 거지 누가 얘기해줘서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방법을 습득하시고 계산기 두들겨서 그 사람 말이 일리가 있구나, 맞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카카오 한번 볼게요. 카카오. 자, 카카오도 보시면 종목 분석에 기업 현황으로 와서 내리면 파이낸셜 서머리에서 여기 보시면 매출액, FCF, 잉여 현금 흐름 나오죠? 자, 보시면 잉여 현금 흐름 7880 나누기 매출액으로 나누는 겁니다. 매출액 41568 곱하기 100. 이거는 카카오 이겼네요. 카카오가 18.95%가 나옵니다. 자, 카카오가 아까
ROE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잉여 현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상충이 나죠. 아까는 ROE로 본 거고 요번에는 잉여 현금으로 보는 건데, 자, 요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시느냐? 이때 필요한 게 각 ROE와 잉여 현금 흐름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시면 좀 더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디테일하게 더 할 수 있는 건데요. 요 개념에 대해서는 뒤에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매출액을 당기 순이익으로 나누었을 때 15%가 넘으면 매수 후보군에 포함시키자. 자, 이것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계산기로 두들겨 보세요. 자, 요걸 제가 한번 이름을 만들어 봤는데 계산기 매매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산기 꺼내 주시고 네이버 금융 가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당기 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는 겁니다. 자, 일단 카카오를 먼저 해볼게요. 자, 당기 순이익이 어디에 나오느냐? 매출액에서 요 5번째 내려가면 여기 당기 순이익 나오거든요. 자, 카카오에 요걸 계산해 보겠습니다. 카카오 당기 순이익 1734 나누기 매출액 41568 곱하기 100 4.17이네요. 4.17 15%가 넘어가야 좋은 건데 카카오는 많이 미달되는 모습이죠. 네이버를 해볼까요? 자, 역시 종목 분석에 기업 현황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기업 현황으로 들어오셔서 쭉 내리시면, 자, 여기서 연간 놓으시고 당기순이익하고 매출액인데, 자, 지금 보시면 네이버의 2021년 당기순이익이 이상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쓰지 말고 요 중에서 가장 높은 요걸로 한번 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8450 나누기 553041 곱하기 100. 자, 이건 네이버가 이겼죠? 네이버가 15.93으로 이겼습니다. 요 세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요 세 개는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해보세요.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게 지금 직장 동료들 보니까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40% 이렇게 손실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계산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셨다면 정말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제가 그분들 종목을 이렇게 봤는데 이런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종목들에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이렇게 계산하셔가지고 그런 일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한번 위 사안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충족하는 게 거의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 계산을 해봤을 때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회사는 투자하기 나쁜 회사, 펀더멘털이 약한 회사, 위 기준을 충족시킨 회사는 투자하기 좋은 회사, 펀더멘털이 강한 회사, 경제적 혜자가 있는 회사,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익률과는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이 기준은 회사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이지 주가가 싸냐 비싸냐의 판단 기준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위 사안을 확인을 해보신다면 가장 최악의 회사, 즉 비싸고 펀더멘털이 나쁜 회사는 비껴갈 수 있을 겁니다. 저자는 이런 기준은 일반적인 규칙일 뿐 명확한 커트라인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개인 투자자에게는 정말 좋은 기준일 듯 합니다. 자, 지금부터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공식을 여러분들께 개념 설명해 드릴 건데요. 만약 위 용어들을 다 알고 계신다면 스킵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응용이 가능하고 직관적으로 빠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 보시는 것을 그래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 말이 참 생소하고 어려운데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번 돈에서 쓸 돈 다 쓰고 회사에 계속 쌓여있는 돈. 좀 더 자세한 개념은 재무제표 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개념보다는 개념을 활용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개념도 활용하지 못하면 무쓸모겠죠. 저자는 매출액에서 잉여 현금 흐름의 비율이 5%를 넘긴다면 돈 버는 기계를 발견한 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식을 매수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준이므로 꼭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이익률은 말 그대로 매출액에서 순이익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말합니다. 이것도 역시 네이버 금융에서 계산기 두들겨보면 다 나오죠. 단기 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눠서 100을 하면 퍼센트 값이 나오죠.
역시 개념보다는 활용, 계산기를 두들겨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이 개념은 재무제표 편에서 자세하게 나오니까 여기서는 요 정도 하고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기자본 이익률, ROE입니다. ROE는 기업이 가진 자본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익을 뽑아내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ROE는 어디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굳이 계산법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식은 여기 써놨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ROE가 지속적으로 15%를 넘긴다면 정말 우수한 기업이구나, 경영을 잘하고 있구나,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ROE는 몇 가지 결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보완해주는 개념이 ROA입니다. ROA는 총자산 이익률이라고 하는데요. ROA는 기업이 가진 자산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익을 뽑아내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ROE는 자본, ROA는 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게 차이인데 자산은 자본의 부채, 빚을 더한 개념이므로 ROE는 부채를 고려하지 않는 지표, ROA는 부채를 고려한 지표인 것이죠. 가령 과도하게 부채를 이용하는 기업의 ROE가 높게 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부채까지도 고려한 ROA를 함께 봐야 ROE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아까 투하자본 수익률이라고 해서 이건 전문가 수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스킵하겠습니다. 저자 역시 굳이 계산법까지는 알 필요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괜히 이것까지 이해하려고 하셨다가 더 복잡하기만 할 수 있습니다. 그저 ROIC는 ROA와 ROE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그 정도만 살펴보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 투자 기준으로서의 중요도는 ROE가 가장 크고 ROA, ROIC 순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6. 투자 언어, 회계의 이해. 자, 또 정말 중요한 알짜 내용이 나왔는데요.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게 재무제표입니다. 자, 너무나도 기본적인 내용인데도 설명하자면 오래 걸리고 설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투자 대가들은 책에서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갈 뿐이었는데요. 하지만 펫도시는 달랐습니다. 정말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여러분들 책 읽어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하지만 제 설명을 듣고 책을 보신다면 더 좋겠죠? 너무나도 중요한 재무제표와 회계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가 중요하다는 것은 대부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투자하시다 보면 이 재무제표까지 하나하나 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글씨도 작고 한글로 적혀 있긴 한데 무슨 말인지 이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펫도시는 뭐다? 마법사다. 펫도시는 이 책에서 재무제표에서 유심히 봐야 하는 것들을 짚어주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뭐다? 개념보다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떻게 써먹는지가 더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재무제표는 딱 3가지만 체크해보자. 이 3가지만 알고 있어도 남들보다 앞서가는 거다. 딱 3가지만 오늘 얻어가시는 마음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고자산입니다. 저자는 재무상태표에서 재고자산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하필 재고자산이냐? 재고자산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을 구성합니다. 유동자산은 1년 이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지표입니다. 특히 유동자산으로 계산되어지는 유동 비율이 150%를 넘어가면 해당 기업은 빚에 허덕여서 망할 일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유동자산의 질을 가장 흐트리는 것이 바로 유동자산을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인 이 재고자산입니다. 자, 그럼 재고자산이란 뭐냐? 재고자산이란 크게 원자재, 재료와 판매되지 않은 상품으로 구분이 되는데 저자는 제조 및 소매 기업의 경우 판매되지 않은 상품은 헐값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서 재고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적신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재고자산이 증가해도 그것이 다 매출로 잘 연결만 되면 재고자산 증가를 좋게 봐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확인을 해보면 좋을 거라고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게
재고자산 회전율입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은 재고자산이 얼마나 매출로 잘 연결되는지 나타내는 지표로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호신호,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면 적신호,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뭐다? 재고자산 회전율을 꼭 확인하자. 자, 네이버 금융에 다 나옵니다. 자, 재고자산은 제조기업에서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동차 제조회사 현대차를 한번 볼까요? 자, 현대차를 보겠습니다. 현대차 눌러서 어디로 가시느냐? 종목 분석에 투자 지표에 가서요. 여기에 활동성 부분으로 가주십니다. 자, 활동성 부분으로 가면 여기 보시면 재고자산 회전율이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껐다 킬 수가 있어요. 요거를 다 꺼주세요. 자, 그러면 재고자산 회전율만 나옵니다. 자, 현대차의 재고자산 회전율 보시면 2020년도에 좀 줄어들었다가 2021년에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걸 보면 어떤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추세적으로는 그래도 올라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대자동차의 재고자산은 상당히 매출로 잘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그래프가 좋은 게 굳이 우리가 복잡한 재무제표를 보지 않아도 이렇게 그래프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좋은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재고자산 중에서도 재고자산 회전율. 자, 두 번째는 당기순이익입니다. 손익계산서에서는 당기순이익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기업이 합법적으로 조작하기 쉬운 것이 혹은 회계규칙상 조작이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당기순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이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함정과 속임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은 당기순이익을 조정하여 돈이 실제로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이익으로 처리해서 당기순이익을 부풀릴 수 있고 실제로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비용으로 처리해서 당기순이익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회사가 의지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회계 규칙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기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바로 영업이익에서 당기순이익으로 넘어가는 그 구간인데요. 네이버의 사업보고서 중에서 손익계산서를 예시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네이버의 제22기, 요게 2020년도 거거든요. 요때 영업이익을 보시면 1조 2153억입니다. 당기순이익은 보시면 여기 당기순이익 여기 맨 아래에 있죠? 8449억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자, 23기 2021년도에 영업이익은 보시면 1조 3254억인데 당기순이익은 16조입니다. 16조 4776억.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당기순이익이 원래는 8천억밖에 안 됐는데 16조로 20배가 늘어나 버린 겁니다. 자, 영업이익은 약 1,000억 정도 올랐는데 당기순이익은 20배가 올라가 버렸다? 이상합니다. 자, 잘 살펴보면 여기서 보세요. 자, 잘 살펴보면 이 숫자들이 다 그래도 조금씩 왔다 갔다 했는데 여기서 엄청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2기에는 중단영업 순이익이 손실을 받고 21기에도 손실을 봤는데 23기에는 엄청난 이익을 여기다 계상을 하게 돼서 당기순이익이 요것 때문에 완전히 뻥튀기 된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단영업 순이익을 어디서 확인하느냐? 보시면 여기에 주 35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주석 35를 봐라. 이렇게 참고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자, 주석은 여길로 재무에 관한 사안에서 연결재무제표 아래에 연결재무제표 주석으로 들어가시면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네이버에 주석 35번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35번이죠. 매각 예정 자산과 중단 영업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이버의 자회사인 라인이 소프트뱅커의 종속 기업인 Z홀딩스와 경영통합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자, 페토시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현금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즉, 진짜 돈이 들어왔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라는 건데 이런 경우에 자, 보세요. 지금
당기순이익이 뻥튀기 됐으면 실제로 이 돈이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금 흐름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금 흐름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만약 진짜 돈이 들어왔다면 현금 흐름표에 플러스로 표시가 될 거고, 실제로 돈이 들어온 게 아니라면 손익계산서에 지금 플러스로 해준 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현금 흐름표에서는 마이너스로 표시를 할 겁니다. 자, 그럼 현금 흐름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네이버의 현금 흐름표를 가져와 본 건데요. 역시나 현금 흐름표에는 같은 항목으로 마이너스 표시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네이버의 당기순이익은 뻥튀기 된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겠죠. 즉, 이런 식으로 당기순이익은 얼마든지 줄었다 늘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이거 네이버가 조작한 건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다른 기업과 합병이 되면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숫자가 완전히 튀어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석과 현금 흐름표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저자는 현금 흐름표는 기업이 해마다 얼마나 많은 현금을 창출했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기업의 가치 창출 능력을 평가할 진정한 시금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현금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자는 기업이 얼마나 많은 현금을 버는지 평가할 때는 현금 흐름표를 제일 먼저 살피고, 다음으로는 대차대조표를 분석해서 기업의 재무적 기초를 평가한 다음에 이익률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손익계산서를 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금 흐름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자면 바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기업이 사업활동에서 얼마나 많은 현금을 버는지 말해주는 지표이기 때문인데요. 저자는 이 부분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사업 부분의 현금 창출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어떻게 써먹느냐가 관건인데 이게 또 재밌죠? 자, 앞서 언급된 잉여현금 나누기 매출액 곱하기 100, 요게 5보다 크다라는 공식이 다시 재조명되기 때문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현금 흐름표는 중요합니다. 자, 현금 흐름표에서 중요한 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또 중요하게 도출되는 개념이 잉여현금 흐름입니다. 자, 결론은 뭐다? 잉여현금 흐름이 제일 중요하다. 자, 잉여현금 흐름은 여기다 제가 공식을 써놨으니까요.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잉여현금 흐름으로 계산기를 두들길 수 있는 공식은 잉여현금 흐름을 매출액으로 나눈 것 곱하기 100은 5보다 크다. 요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안 보시더라도, 보시기 힘들고 귀찮아도 요 공식만큼은 반드시 꼭 확인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응용하실 수 있겠죠. 이 세 가지 지표를 여러분들이 어떤 비중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시느냐, 그리고 또 계속 뒤에 나오는 계산 공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생각을 계속 해보는 겁니다. 다양한 정보들을 곱씹어보고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답이 나온다고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박용옥 투자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세히 관찰하고 자세히 생각을 하시다 보면 분명 나만의 답이 도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7. 기업 분석 기초입니다. 자, 저자는 기업 분석을 위해서는 다음 5가지를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5가지가 뭐냐면 성장성, 수익성, 재무 건전성, 투자 위험, 부정적인 가능성, 경영진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팻도시는 또 마법을 부려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버리는데요.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요건 여러분들 꼭 암기를 해주세요. 자, 성장성은 매출의 증가율로 확인을 하고요. 수익성은 ROE, ROA로 확인을 합니다. 재무 건전성은 이자 보상 배율, 당좌 비율로 확인을 하고요. 경영진은 보수로 확인을 합니다. 자, 투자 위험과 부정적 가능성은 상상력과 추론의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적어보시고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생각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건데, 일단 요 4개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 4개만 여러분들이 해보셔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의 퀄리티가
많이 높아질 겁니다. 자, 이제 성장성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가 절감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단기 순이익을 불리기 위해 기업이 써먹을 수 있는 재무적 속임수는 무궁무진하다. 즉 매출 원가를 줄여서 이익을 늘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매출 원가를 보고 성장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영업이익에서 단기 순이익을 계산하는 과정에서도 속임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을 보고도 성장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여러분들 손익계산서를 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자, 보시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요겁니다. 비용 부분. 자, 이거는 줄이는 게 한계가 있으므로 이걸 가지고 성장성을 판단하는 건 어렵고요. 자, 요거 매출액에서 요것들을 뺀 게 영업이익인데, 이 영업이익에서 요 부분들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조작과 함정, 속임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단기 순이익을 가지고서도 성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장 맨 위에 있는 가장 때묻지 않은 이 순수한 값, 매출액의 성장, 매출액의 증감, 매출액의 성장률을 가지고 성장을 판단하는 게 가장 낫다. 그렇게 지금 페토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래서 여러분들 매출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캠피셔는 슈퍼스톡스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지표 PSR을 강조했던 겁니다. 자, 그럼 성장성은 어떻게 판단한다? 매출액이 증가하면 성장하는 기업, 매출액이 감소하면 후퇴하는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역시나 5년간의 역사, 10년의 역사를 살펴보시면 훨씬 더 판단하기가 수월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매출액 성장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성장이 빠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또 중요한 게 뭐다? 이익에 너무 집중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이익이 중요하긴 하지만 재무제표상의 이익은 속임수가 많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수익성입니다. 자, 수익성이란 기업이 사업에 투자한 금액에 비해 얼마나 이익을 많이 창출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저자는 수익성은 위대한 기업과 그저 그런 기업을 구분해주는 진정한 잣대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자,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 역시 앞에서 나온 ROE, ROA, ROIC,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ROE, ROA, ROIC, 잉여 현금 흐름은 경제적 해자의 지표이면서도 수익성의 지표가 되는 것이고, 경제적 해자가 높은 기업은 수익성도 높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여기서 저자는 하나의 팁을 더 추가를 하는데요. 앞에서는 ROE의 판단 기준을 15%라고 했는데, 만약에 초과 레버리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즉 빚이 과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ROE 10%를 기준으로 사용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빚이 과도하지 않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저자는 책에서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다른 투자대가들의 말을 빌리자면 부채 비율이 50% 이하면 부채, 빚, 레버리지가 과도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재무 건전성이 좋다고 평가 가능하고요. ROE 10% 기준을 사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자는 잉여 현금 흐름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요. 잉여 현금 흐름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재무적 융통성의 척도이며 사업의 안정성을 높여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잉여 현금 흐름과 ROE가 모두 높은 기업은 정말 돈 버는 기계인 회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ROE와 잉여 현금 흐름이 높은 기업은 안정성이 높고 중년기에 해당하는 기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회사가 이런 회사라고 페토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ROE가 낮고 잉여 현금 흐름이 낮은 기업은 위험도가 높고요.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기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잉여 현금 흐름과 ROE가 낮더라도 그 돈을 사업을 확장하는 데 쓰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 기업은 성장기, 확장기에 접어든 회사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기업이 예전에 스타벅스와 아마존이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사업 확장, 사업 성장의 지표는 뭐다? 매출액이다. 자, 그럼 ROE와 잉여 현금 흐름이 낮아도 매출액이 높으면, 매출액 성장률이 높으면 뭐다?
위험성은 높지만 성장성이 좋음으로 투자해 볼 만하다. 자, 이렇게 응용해서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재무 건전성입니다. 재무 건전성이란 기업의 토대를 말합니다. 즉, 재무 건전성이 좋은 회사는 토대가 튼튼하니 웬만한 외부 충격에도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무 건전성이 나쁜 회사는 토대가 부실하니 조그마한 외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지고 말죠. 저자는 재무 건전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채가 증가하면 이자 비용, 고정 비용이 증가하고 경기가 좋을 때는 부채,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이 부채, 레버리지가 오히려 독이 돼서 기업의 이익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재무 건전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부채다. 그리고 부채 중에서도 중요한 건 이자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여기서 페토시가 또 누구다? 마법사다. 몇 가지 지표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자 보상 배율입니다.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자 보상 배율은 재무 건전성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기에 충분한 지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채 비율이 50% 이하면 부채가 과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가면 부채가 좀 과하다. 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가면 점점 넘어갈수록 늘어날수록 위험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부채, 빚을 사용한다는 것은, 즉 레버리지를 활용한다는 것은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특히 내가 내는 이자 비용보다 더 많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다면 오히려 부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바로 이자 비용보다 더 많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다. 요건데요. 이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이자 보상 배율입니다. 이자 보상 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눠서 구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자 보상 배율이 2보다 높으면 안정권이다 라고 말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기업의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10년간의 이자 보상 배율이 2보다 높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됐다고 하면 해당 기업은 경영을 상당히 잘하는 기업이고 빚을 잘 활용할 줄 아는 기업이고 부채 비율과 이자 보상 배율이 낮은 기업보다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바로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입니다.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자, 부채를 한 번에 갚을 경우에 얼마나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이 유동 비율이고요. 150%를 넘기면 안정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는데 유동 비율을 많이 참고를 하시는데요. 저자는 이 유동 비율에 치명적인 함정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당좌 비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유동 비율 속에 숨어있는 함정은 유동 자산 속에 숨어있는 재고 자산인데요. 이 재고 자산. 자, 재무제표 편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고 자산은 기업 가치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기에 저자는 유동 자산에서 재고 자산을 뺀 것, 자, 유동 자산에서 재고 자산을 뺀 것을 유동 부채로 나눈 이 당좌 비율을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게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동 비율에서 허수일 확률이 높은 재고 자산을 제거를 한 거죠. 특히 재고 자산 관리가 중요한 제조, 소매 업체의 경우에는 당좌 비율이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당좌 비율은 100% 이상이면 안정권이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당좌 비율은 어디서 확인을 하느냐? 역시나 네이버 금융이죠. 자, 네이버 금융에 가서 자, 제조업 대표기업 현대차를 보겠습니다. 현대차로 와서 종목 분석에 투자 지표로 가셔가지고요. 안정성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안정성 들어가면 여기에 보시면 당좌 비율이 나오죠. 자, 당좌 비율이 100%가 넘어가면 안정권이라고 했는데 아쉽게도 현대자동차는 당좌 비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확인을 해야 될 게 또 뭐가 있었죠? 마침 이자 보상 배율이 아래에 있네요. 자, 이자 보상 배율은 2가 넘어가면 안정권이라고 하는데 현대차는 5년 데이터를 보시면 다 2를 넘고 있고 2를 훨씬 더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뭐죠?
이 회사는 다소 부채 비율이 높아도 경영을 잘하는 회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이 회사가 경영이 악화되는 경우,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이자 보상 배율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자 보상 배율의 10년치 데이터를 보는 게 좀 더 좋겠죠. 그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퀀트킹 같은 유료 프로그램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여기 또 나오네요. 마침 제 마음을 읽었는지 신한금융투자의 신한알파 HTS를 깔면 V차트를 확인을 할 수 있는데, V차트에 이 이자 보상 배율 10년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훨씬 더 디테일한 기업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경영진입니다. 저자는 사람들은 경영자가 누구인지 고려하지 않고 주식을 구입하는 큰 실수를 저지르는데, 그들이 자주 하는 변명이 바로 경영자는 직접 만나보기 힘드니 고려하기 힘들다라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CEO를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고 하면서,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남기지 않고 공개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맞는 말이죠. 이 말이 참 공감이 됩니다. 자, 경영진을 분석할 때는 보수, 인격, 운영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는 게 좋다고 하는데,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보수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저자는 보수만 가지고도 경영진을 평가하고 인격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인데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저자는 세 가지 부분 중 가장 평가하기 쉬운 영역이 바로 이 보수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얼마나 많은 보수를 주는가를 항상 체크하고, 경영진이 받는 보수에 당신이 움찔거릴 정도라면 이 보수가 실제로도 너무 과한 것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경쟁사의 CEO들이 받는 보수를 알아보면 지금 조사 중인 회사의 CEO가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낼 수 있다는 추가 팁까지 알려주는데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본급보다는 보너스를 많이 주는 쪽을 선호한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수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신 분이 있는데, 워렌 버핏이 위대한 투자자라고 존경하고 있는 필립 피셔. 필립 피셔는 보수적 투자자가 마음이 편하다라는 책에서 가장 많은 월급을 받고 있는 대표이사와 그 다음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의 격차를 확인을 해서, 이 격차가 너무 크다고 하면 이 회사는 1인 체제로 너무 독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회사다. 그런 식으로 또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팁을 주기도 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뭐다? 개념도 중요하지만 개념을 써먹지 못한다면 개념도 무용지물이다. 중요한 것은 개념을 활용하는 것이다. 자, 그럼 보수는 어디서 확인을 하느냐? 사업보고서에 다 나와 있다. 자, 사업보고서에서 보실게요. 자, 사업보고서에서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안에서 임원의 보수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면 등기이사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이 나오고 개인별 보수 지급 금액이 나오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1인당 평균 보수액이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개인별 보수 지급 금액이 나옵니다. 1인당 평균 보수액과 개인별 보수 지급 금액을 비교해보면 개인별 편차가 얼마나 심한지 감을 잡을 수 있겠죠? 자, 보시면 해당 그림은 경쟁 관계에 있는 어느 두 기업의 개인별 보수 지급 금액을 가져온 겁니다. 자, 위 그림에서 여기 회사, 요 회사는 개인별 보수 지급 금액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 여기 다운표 써있죠? 자, 지급된 보수 총액이 5억 원 이상인 자가 없는 관계로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의 1인당 등기이사의 평균 금액은 얼마냐? 평균 보수는 얼마냐? 요거거든요. 1인당 평균 보수액이 3억 8천만 원이네요. 연봉 3억 8천을 받고 그 중에서 아무도 5억 원 이상을 받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경쟁업체는 또 다른데요. 이 업체는 지금 보시면 회장님이 보수를 얼마를 받으시느냐? 100만 원 단위거든요. 100만, 1000만, 억, 10억, 17억 6천만 원을 보수로 받고 있습니다. 자, 선정 기준 및 방법에서 여기 급여가 이 기본급이고요. 이 상여가 성과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분 여기 나오죠. 지급금액 1억 1,660만 원을 매월 지급함. 그러니까 이분은
회사의 성과와 관계없이 14억을 연봉으로 받아가시고요. 상여금을 3억 6,700만 원 받아가시는 겁니다. 심지어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을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영업이익이 100억이 넘지 못하는데 회장님의 보수는 17억이라고 하니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과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오늘 내용 정리하는데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들어 장이 많이 안 좋은데 정말 제가 안타까운 건 마이너스 40%, 50%, 60% 그런 손실을 봤다라는 게 너무 안타깝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것들 정말 체크를 해봤다면 정말 그런 일 없었을 텐데 참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하실 때는 최소한의 제가 오늘 알려드린 몇 가지 포인트만이라도 네이버 금융에서 확인을 하셔야 투자에 아까 여기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왔죠? 자, 여기 나오죠? 주식을 사는 것은 중요한 구매 활동이며 그에 마땅한 대접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에 마땅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냉장고나 자동차 사는 것, 컴퓨터 사는 것보다는 더 조사를 해야 되고 더 시간을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게 조금 아쉬운 거고 오늘 여러분들이 알려드린 것 요것만 여러분들이 해보셔도 손해보는 확률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잘 하실 수 있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조금 귀찮을 뿐인 건데 그걸 여러분들이 하시면 오히려 그게 시간을 들이는 게 시간을 아끼는 거고 돈을 아끼고 여러분들을 지키는 그런 거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사실 오늘 책 내용의 절반 정도 한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더 중요한 적정 주가를 구하는 방법이 이 책에 나와 있는데 그걸 또 제가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쉽게, 활용하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긴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시간을 투자했다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